6주간 하기로 했습니다. 6주간. 그 6주 하면 조금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죠. 가급적이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이 머리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이 머리로 받아들이면 잘 돼야 선생밖에 못합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이셔야지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건강 강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고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그 깊이를 가미를 하신다면 결국은 하나라는 사실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 강의를 했을 적에도 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니까 제 친구들 지금 제 강의를 뒤에서 의사분들이 17명이 뒤에서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전부 다 전문적인 용어만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는 것이 뭐냐 그러면 80 이상 자신 연세 드신 분들이 듣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것인데 그 장에 대해서 장부학에 대해서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적에 반대급부가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심지어 현직에 계시는 의사분들도 제 강의를 듣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나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친구들이 TV에 나와서 한결같이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 뭐냐 그러면 우리가 리더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제품을 우리가 마루타 형식으로도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내가 몸이 좋지를 못해서 이런저런 제품을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누군가 소비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열정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 열정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 100% 이상의 만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앵무새의 일에 엎조르듯이 우리가 그런 식의 이야기만 전달을 할 뿐이지 그래서 WX 뭐가 좋은데라고 물으면 그냥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분까지 와닿지를 않는 거죠. 제대로 드시는 방법. 드시더라도 내 몸을 완전히 체질 자체를 바꾸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기존 드시는 거기에다가 내 방법만 조금만 이렇게 변화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어디가 안 좋았던 부분이 내가 생각해도 아주 좋아져서 그러면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지요. 그게 곧 사업이 아닌가 하는 심사에서 제가 한 6주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전부 다 세포인데 우리 몸은 한결같이 전부 다 세포인데 어떤 분들은 뭐 60조개의 세포, 어떤 분들은 100조개의 세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100조개의 세포라는 말은 조금 낭설인 것 같고 우리가 성장이 멈추었을 적에 세포 분열이 이게 우리가 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 되는 거 이게 세포 분열인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세포 분열이 거기서부터 1개가 2개 되는 것이 정지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장에 이게 멈추었을 적에 만 20살 정도가 되면 이제 그런 형국이 되고 그때 보편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편안한 삶 속에서도 하루 50만 개 이상의 세포가 없어지고 또 없어지는 만큼 세포가 재생이 됩니다. 우리가 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없어진 세포의 개수보다도 재생되는 세포의 개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적에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노화고 재생되지 않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일하게 우리 몸속에는 2군데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그러면 뇌세포입니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때보다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머리가 현저하게 더 좋아져서 뭐 이런 분 계십니까? 이런 분들 잘 안 계시죠? 과거는 전부 다 날아다니셨잖아요. 나는 과거는 한 번 보면 뭐 얼마 동안 암기를 했었어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지금에 와서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거의 돌에 가까워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뇌세포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심근, 심장 근육이죠. 우리가 심장이 불수의 근이라 그래서 이거는 일반 근육하고는 조금 독특합니다. 이걸 심근이라 그러는데 이 심근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 퀘션 마크가 하나 좀 들어갈 법한데도 이 현대학에서는 그렇게 2가지 종류의 세포가 재생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시면요. 현대의학하고는 조금 우리가 차등을 두는 입장인데도 재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느끼시게 돼요. 이게 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뭐 서울대 병원이죠. 그 친구가 한 명 있다가 그 친구가 제 몸 상태가 좋지를 못하니까 제가 6살 때까지 어머니 등판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답니다. 그렇게 칭얼거렸었고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잔병 치료를 많이 했었고 그런 입장이었었어요. 그러다가 불과 한 7, 8년 전입니까? 제 눈에 이상 신호가 오게 됐었고 서울에 가봤더니만 하는 얘기가 야, 한 2, 3개월 정도가 된다면 실명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너한테는 참 아쉬운 얘기지만은 조금 마음적으로도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게 안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치 이상을 올라갔었고 한쪽 눈이 실명을 하게 되면 다른 쪽 눈도 같이 실명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내 행동 반격을 이게 알아보기 시작을 했었고 이게 현관문에서 몇 발짝을 뛰어서 어느 쪽 편에 뭐가 있고 이것을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답은요 진짜로 가까운 데 답이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와중에서도 야 이거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이프가 옆에서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남들만 잘하게 해주지 말고 당신이 당신한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매월 300만 원 이상씩을 저한테 1년 정도를 투자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눈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알기로는 뇌세포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세포 분열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분열을 한다. 이게 도대체 뭘까? 저를 갖다가 알아본 그 친구가 야 이건 괴이한 일이다. 너가 우리 논문을 한번 써보자. 논문 한글로는 쓸 수 있어요. 논문. 근데 그 내용은 제가 도저히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야 너가 나를 지켜봤으니까 너가 한번 써보라고 제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말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 제가 그 1년 동안에 어떤 행위를 했던가 여기에 조금 주안점을 뒀는데 그래서 세포 분열이 딱 멈추는 그 시점에 보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개수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30쪽에서 40쪽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들은요. 과거 10년 전부터 내가 살아온 하나의 산물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이 행동 모든 것들이 10년 후에 내 몸 건강 상태를 갖다가 그대로 반영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어디 TV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위암, 뭐 수술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엄청나게 결과물이 좋습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지금은 내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은 허약 체질이지만은 10년 후에는 내 몸 상태가 건강 체질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세포가 재생을 하는데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세포로 바꾸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피부도 똑같지 않습니까? 피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드러나는 것은 얼굴 피부 쪽인데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오장육부도 지금보다 10년 후가 훨씬 좋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포 길들이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없어지는 세포도 있을 것이고 그 없어지는 자리에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도 틀림없이 있단 말이죠. 그 세포들을 우리가 영양학적인 개념에서 바라다 봤을 때에는 그 세포를 구성하는 영양소가 도대체 뭘까? 이거부터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단백질입니다. 영양학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몸 구성원 중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심지어 눈물까지도 단백질이 없이는 눈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뼈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뼈도요 70%가 무기질이거든. 이 무기질이라는 개체를 영양학적으로 우리가 전환을 시켜버리면 미네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30%가 콜라겐이다 말이에요. 그 콜라겐이라는 건 뭡니까? 단백질에다가 비타민C를 합성을 시키면 콜라겐인데 콜라겐도 그 구성 성분이 다 틀리죠.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 이 몸을 구성하는 콜라겐 전부 다 성분 자체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미노산은요. 단백질을 내가 섭취를 하게 되면 내 인체 내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다시 우리가 간에 가서 단백질로 재합성된다는 거 아시죠? 이게 저장 단백질에 대해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 단백질이 어떤 의미냐? 단백질 자체가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단백질 종류는요. 20가지에서 22가지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는요. 몸은 진짜로 오묘합니다. 하나의 실예를 든다면 성장 호르몬, 키를 키우는데 우려 같은 사람들한테는 노화를 지연을 시켜주고 대사성 질환을 막아주는 거 성인병 아시죠? 이것을 막아주는데 관여하는 것이 성장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해서 GH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운동을 했을 적에 우리 같은 나이에는 운동했을 적에 많이 만들어져요. 연세가 드실수록 운동을 하라는 거죠. 그게 근력을 이렇게 키워주는 것이고 근력이라는 것이 우리 인체 보일러지 않습니까? 내 체온의 20% 정도를 갖다가 쥐고 있는 것이 근육이 전부 다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력 사는 운동을 자꾸 이래 하셔야 됩니다. 그 성장 호르몬 하나까지도요. 아미노산을 갖다가 분류를 시켜보면 191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서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자연계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약 20가지 정도? 필수와 비필수? 우리가 아미노산 합치면 20가지 정도죠. 그만큼 인체가 오묘합니다. 오묘하고 심지어 뼈 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관여하는 우리가 아미노산 종류는요. 260가지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무언가가 부족하게 되면 부실한 뼈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이걸 우리가 들어와서 내 인체 내에서 그만큼 운용을 하는데, 그래서 단백질만큼은 진짜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십시오. 간혹가다 암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이렇게 의뢰를 하는데, 우리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것은요, 전부 다 우리가 소화 과정에서 질소라는 인자로서 분해가 돼요.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도 질소로서 분해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단백질 자체가 요즘 들어서는 뭐라 그럽니까? 좀 사실 증명 발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쥐들한테도 한 100마리 쥐들한테 식물성 단백질을 3개월간 섭취를 시키고, 동물성 단백질을 또 100마리한테 3개월간 계속적으로 섭취를 시켜서, 이게 뭐 어떤 분은 미국에서는 6개월간 시험을 했다라고 나오고 일본에서는 3개월간 시험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전부 다 동시에 꼬리표를 달아서 수영장에 다 던져버리는 거죠. 던지고 나서 3일 정도 있다가 수영장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했는 쥐들은요, 여기 3%만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어가 있는 상태고 97%가 전부 다 헤엄을 3일 후에도 치고 있더랍니다. 예,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은요, 단 한 마리도 수영하는 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가, 지구력을 길러주는 단백질은 식물성이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과학원에서도 발표를 한 상황이고, 다만 일반인들은 모르죠. 만 원 정도 내고 다운을 받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모든 인들한테, 소비자분들한테 오픈을 시키면 이게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기도 미겨야 되고 다 미겨야 되잖아요. 미겨야 되는데,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조금만 드시더라도 조금만 자제해서 드셔주십시오 하는 거고, 이게 암 환자분들한테는 동물성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단 동물성이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의사분들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드시고 싶은 거 드시게 하고, 여행하고 싶은데 여행을 시켜드리라고. 안지 그러면 현대의학에서는 할 일 끝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이게 암 환자한테도 들어갑니다. 이게 암 환자한테도 들어가요. 신기한 일이죠. 이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의학 대백과 사전에는 비타민C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C 이래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멀티 비타민을 갖다가 들어가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 그러면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이 불포화 지방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오메가3계, 오메가6계, 뭐 오메가9계도 있습니다만은 오메가3계가 제일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성인병 쪽에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런 쪽이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국소 호르몬 들어보셨습니까? 이쪽에 관여하는 우리가 GLA 브랜드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오메가3. 이 오메가3가 우리 인체 내에서는 만들어지지를 않잖아요. 합성되지를 않아요. 반드시 외부의 음식으로부터 내 스스로가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메가3만큼 진짜 제대로 챙겨 드셔야 되고, 제가 아까 첫 시작하자마자 조금 우스갯소리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나는 머리가 아둔하지만은 내 배를 통해서 태어나는 내 자식만큼은 내보다 조금 뛰어난 아기를 갖고 싶어. 이게 전부 다 어머니들 소망이랍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아들, 딸을 구별하는 것은 아버지고, 지능을 닮는 것은 엄마를 많이 닮는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 지 애비를 닮아서 머리가 아둔하고. 절대로 그런 표현 하지 마라. 니 닮았다, 니 닮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제 와이프한테는 한마디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럼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는데, 이 불포화 지방산이 우리 현대인들한테 필요로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 인체 내에는 염증세포도 있습니다만, 염증을 유발시키는 음식을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드십니다. 자, 이 염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 몸에서 혈관 내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요, 이 염증을 우리 몸 스스로가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염증은 내 몸을 해악을 끼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놈이 나타나면요, 우리가 혈구세포 중에서 혈소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들어왔던 혈소판,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십니까? 이거 혈액 응고에 관련하는 거, 뭐 이런 쪽으로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몸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염증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혈소판이 전체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서 이 염증을 혈소판에 이렇게 딱 껴안아버립니다. 감싸버립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질식사를 시켜버립니다. 질식사를 시켜버리는데, 그러면 질식사가 돼버렸으면 혈소판은 자기 역할이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이 염증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감싸 안아서 염증을 없애버렸으니까 혈소판은 자기 역할이 끝났는 거죠. 이거 역할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물은 혈액 속에 떠다닌단 말이에요. 떠다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혈액이라는 것은 적혈구라는 물질도 있고, 백혈구라는 물질도 있고, 또는 우리가 혈관을 보수시켜주는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도 있고, 중성지방들도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같이 흘러다니면서 혈소판을 만나는 순간에 엉겨버려요. 조그마한 하나의 혈소판 자체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다 보면 자꾸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이 커지는 것들이 나중에는 일정 규모를 갖게 되면요, 하나
떡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걸 피떡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혈전입니다. 혈전. 여성분들이 아랫배가 찬 분들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냉이 많거나 또는 생리를 하게 되면 덩어리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전부 피떡, 이게 혈전입니다. 혈전. 혈전을 용해시키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1번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오메가3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음식들이 내 몸에 미세 염증을 유발을 시키느냐. 우리 미세 먼지만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고 미세 염증이 내 몸을 엄청나게 오염을 시키는데 어떤 음식들이 미세 염증을 유발시키는 것이냐. 미세 염증 유발시키는 1번이 바로 뭐냐 그러면 1번이 식품 첨가물입니다. 식품 첨가물의 원료가 뭐라 그랬습니까? 원유입니다. 원유. 두 번째가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설탕입니다. 설탕을 직접적으로 한 스푼, 두 스푼 드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음식물 속에 함유하는 설탕 너무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MSG가 몸에 해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온 휴게소마다 우리는 MSG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엄마들도 가급적이면 음식을 조리하실 적에 MSG를 사용을 가급적이면 줄이시죠. 조금은 찔리실 겁니다. 그래도 MSG를 넣지 않으면 맛이 안 나고 맛이 안 나면 우리는 라면 수프를 집어넣고 이런 겁니다. 예, 라면 수프하고 MSG는 별개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래 하시고 나는 MSG를 절대로 넣지 않아서 나는 라면 수프만을 넣었을 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MSG하고 똑같은 맛을 유발시키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설탕입니다. 이게 내가 조미료가 부족할 적에 무엇을 탈탈 털어넣으면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요? 이게 설탕입니다. 설탕. 그런데 이 설탕이요. 제가 아는 기억으로서는 재작년 9월 달에 9시 본뉴스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한국인들 설탕 너무 많이 섭취한다라고. 그 이유는 너무나 잠잠하거든요. 그런데 임산모가 설탕을 즐겨 드시고 아이스크림을 즐겨 드시고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99%가 아니고 100% 전부 다 아토피를 갖고 있는 아기를 출산을 하게 됩니다. 설탕물 속에 아기가 떠 있는 거죠. 양수가. 근데 우리 몸은요, 0.1% 소금물의 농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소금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금이라는 거하고 우리가 염화나트륨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조금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우리는 나트륨 그러면 소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모순이죠. 이런 거. 그래서 천일염은 드셔야 됩니다. 천일염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혹여라도 내 가족 구성원들 지금 요즘 내과 병원에 가면 전부 다 감기 때문에 난리거든요. 전부 다 호흡기 질환. 이 호흡기 질환요, 전부 다가 1번은 물이 부족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미네랄 결핍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 몇 정만 천일염을 갖다가 내 입에 넣고 꼭꼭 깨물어가지고 한번 삼켜보십시오. 이게 목이 간질거리는 것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탕은요, 드시게 되면 양수의 설탕물이 되어버립니다. 양수 자체가 설탕물이 되어버리고 설탕물 속에 태아가 둥둥 떠있는 형국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자란 아기가 정상 아기가 태어난다는 보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탕 끊어라, 설탕 끊어라. 그 다음 세 번째가 염증을 유발시키는 음식이 뭐냐 그러면 언제 여기 계신 리더분들도 많이 아시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아시죠? 심지어 FDA에서도 하루에 0.28g 이하로 섭취하십시오 그랬는데 사실은요, 참 이거 몇 수치가 이렇게 나오면 참 헷갈립니다. 어느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는 그냥 뭐 티스푼으로 한 스푼 미만을 먹어라 뭐 이래 나오면 알겠는데 꼭 배운 것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몇 밀리그램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이 배운 사람들 표현도 그렇잖아요. 너 이거 알겠나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 아 이거는 쉽지 않은 거로 사료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이게 참 그 어폐가 예, 이렇거든. 그래서 이 귀를 이렇게 쫑긋 열고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 근데 이 트랜스 지방은요, 사실상은 한 방울도 내 입에 안 들어오는 것이 제일 좋은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접근을 해요. 극장 구경을 하시게 되면 쉽게 내 손에는 들려있는 것이 있죠. 팝콘. 팝콘. 조그마한 봉지 속에 100g 속에 들어가 있는 팝콘. 그 속에 11%가 트랜스 지방입니다. 11g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g 속에 11g이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데 요즘은 그런 100g짜리가 없어요. 3덤이 많아져. 야, 너가 이거 어떻게 먹겠냐? 그런데 나올 적에는 없어요. 다 빈 봉지마저도 전부 다 버리고 나오고 뭐 이런. 그러면 트랜스 지방은 얼마만큼 축적이 되겠나? 먹는 양만큼 내 몸에는 염증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것이고 오늘 트랜스 지방을 먹었더니 내일 내가 자리를 깔고 누워서 그러면 아무도 안 드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먹어도 내일 일어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안 좋은 것은요, 나한테는 아주 관대하잖아요.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 이거잖아요. 내일부터 조금 줄이지.
그런데 그놈은 내일은요, 계속이에요. 계속이죠. 내일은 계속이에요. 그럼 내일도 걱정할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트랜스 지방 또 섭취하는 것이고, 초콜릿 조그마한 거 하나 먹는 것 속에요, 5g 정도의 트랜스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내 몸속에 들어오는 즉시 전체가 염증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염증. 근데 이 내 몸의 결과물은요, 최소한 얼마 정도 시간을 소요한다 그랬습니까? 10년 이상의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온코젠이라는 형태의 암세포가 존재합니다. 온코젠이라는 암세포가 바로 뭐냐? 이게 4, 5만 개 정도의 암세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요, 이게 하나의 그 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전부 다 수면 모드로 바뀌어버립니다. 일종의 동면을 취하는 거죠. 이런 암세포가 엄청나게 내 몸속에 많습니다. 근데 얘를 깨우지만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암이라는 것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얘가 깨는지 깨지 않는지 내 몸에는요, 4단계를 거쳐서 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감시 시스템이 있는데 그 감시 시스템을 뚫고서 암으로 발전을 해요. 그러면 무의 상태에서 이게 MRI 사진을 찍어봤더니만은 암이 있어요. 그럼 MRI 사진에서 판도가 사실은 어렵습니다만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건 암이 맞아요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요, 가로 세로 높이가 1cm 정도, 1세제곱cm 정도가 되면요, MRI 사진을 통해서 전문가들은 판독을 합니다. 근데 무의 상태에서 그 정도 사이즈까지 만들어내기까지가 보편적인 삶에서는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는 필드에 나가보면 쉽게 그런 이야기 나와요. 제 소비자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난 작년에 종합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런데 오번에 갔더니 암이라고 그러더라? 혹시 아닌 거는 알겠는데 더블엑스 내가 6개월 전부터 먹었잖니? 뭐 이런 이야기. 뒷말이 없어. 뒷말이 없는데도 내가 들으면 머리카락이 곤두서잖아요.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막 손사래를 치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라고. 이게 바로 내가 풀어줄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쉽게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외부의 물질로부터 대응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수면 위로 이렇게 붕 떠오르거든요. 이제 이때쯤이 되면 우리가 MRI 사진을 찍게 되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염증을 해소시키는데, 그 다음 4번째가 바로 뭐냐 그러면 염증을 유발시키는 음식이,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고기입니다. 고기예요. 그래서 제발 당부드리는데, 부부지간에 가급적 돼지고기 드세요. 소고기 비싸잖아. 근데 꼭 남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허세라는 것이 있어. 오늘은 날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소고기 먹으러 가자. 지갑 속에는 돈 몇 푼 없으면 또 소고기 먹이 나눠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와이프가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면요, 그래도 어석하고 돈 쓰는 맛이라도 느끼는데 뒤에 남자 곤지락곤지락 그러죠. 없는 것이 소고기는 알아가지고 그러면 남자는 어떻습니까? 괜히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남자들은 아는 것은 넓이가 있어요. 얕고 지식 자체가 조금 넓은 건 있는데 깊이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그러니까 남자들이 무슨 이야기하면요, 그냥 고기만 끄떡거려 주시면 돼. 근데 여성분들은요, 넓이가 없어요. 넓이는 없는데 하나를 알면 끝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7년 전 며칠 몇 시 이래버립니다. 남자들은 거기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근데 여성분들은요, 끝까지 파고 들어갈 만큼 다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요, 항상 큰 소리는 누구로부터 나오겠습니까? 남자. 아는 게 없는데 여성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고기를 먹었으니까 염증도 엄청나게 일으켰는데, 부부싸움을 했으니까 뭐까지 만들어지겠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이게 완전 쥐약보다도 더 험악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은 날은요, 미루어놨다가 3일 했다가 박살을 내세요. 아시겠죠? 이런 거. 이 불포화지방산. 이 염증을 미연에 예방시켜주는 1번 주자가 바로 뭐냐 그러면 불포화지방산, 우리 오메가3다라고 알고 계십시오. 오메가3. 그래서 오메가3를 설명할 적에 제일 첫 번째로 나와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혈전 생성을 억제시키고 혈전을 용해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이게 1번입니다. 중성지방을 녹여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켜주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항상 오메가3 생각하실 적에 EPA, 우리가 EPA를 생각하실 적에는 항상 혈전 용해, 혈전 생성 억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혈전이라는 말 쉽게 와닿았지만 혈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생성되었다는 것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전 생성, 그 유발인자 섭취를 제한해라. 이렇게 얘기한들 뭐합니까? 오늘이 설 이브 첫날이잖아. 오늘이 설 이브 첫날이니까 내일부터 우리는 서서히 입을 가동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몸이 해로운 거 불포화 지방산. 왜 가급적이면 부치기 같은 거 할 적에도 포도씨유를 쓰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포도씨유가 산표율이 고온에서 250도가 넘어가야 산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포도씨유를 쓰라는 것이고, 왜 카놀라유 기름을 쓰지 못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카놀라유 기름은요, 전부 다가 GMO입니다.
전부 다 GMO입니다. GMO가 뭔지 아시죠? 유전자 변이 농산물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전자 변이 농산물 수입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헬스 같은 데도 이렇게 헬스장에 가보면요. 우리 대두 단백질로 만들어낸 프로틴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격이 뭐 15,000원, 17,000원대. 근데 이거 우리는 그 표시에 해놓으면 좋겠어. 우리는 절대로 GMO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요. 이걸 법적으로 이해를 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갖다가 뭐 육성 발전시킨다는 건가? 뭐 그런 명분하에서 전부 다 눈 감고 아웅식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파스테르 가공법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잖아. 우유, 뭐 저온 살균 들어보셨죠? 이게 전부 다 보면요. 와, 이거 괜찮은 방법이야. 파스테르 가공법? 야, 대단한데? 파스테르라는 말만 들으면 민사고가 생각이 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파스테르 가공법은요, 아주 그 속에 나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방사선 조사라는 말입니다. 방사선 조사라고 이렇게 우유 그 표면에다가 적어 놓으면 누가 그 우유를 먹을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기할 수 없으니까 좀 유화 제스처를 써도 허용을 해달라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고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 어디에 보면 또 모 우유에서 저지방 우유라고 그냥 크단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또 한결같이 저지방 우유만 고른다? 엄마들 보면 단순해요. 이거는요, 아무런 말이 없는 거에 비해서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지방 함유율이. 진짜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1%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래도 안 죽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이잖아. 이런 부분. 자, 불포화 지방산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이 제품들 우리 체내에서는 진짜 엄청난 양리작용을 합니다. 우리 제품을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보면 미네랄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갈맥띠. 예, 갈맥띠. 물론 더블엑스 속에 미네랄 종류가 엄청나게 들어있지만 갈맥띠가 대표적인 거다. 갈맥띠. 이 칼슘과 마그네슘인데 칼슘도 중요하고 마그네슘도 중요해요. 여기다가 칼륨이 딱 들어가 버리면 이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 이 심장의 열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메가3도 심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이요. 전체가 우리가 심장의 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 인체에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갈맥띠, 마그네슘, 칼슘을 얼마까지 우리가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냐 그러면 2배까지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칼슘 2에 마그네슘 1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우리 제품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요. 칼맥띠는요. 마그네슘 함량하고 칼슘 함량이 딱 2대1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블엑스에는 보면요. 칼슘하고 마그네슘 함량을 보면요. 칼슘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월등하게 2.78대 1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칼슘 얘하고 상극이 있단 말이야. 상극. 이게 바로 뭐냐? 철입니다. 철. 철이 있으면요. 서로가 다리를 붙잡고 우리 인체 세포에 흡수되는 걸 다 막습니다. 이걸 갖다가 막아주는 상극, 철을 감안을 해서 칼슘을 갖다가 더블엑스 속에는 좀 더 많은 양을 이렇게 세팅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 참 대단하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고려해놨다. 다른 타회사 제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칼맥띠 어디서 들어보셨단 말이에요. 마그네슘이 내 체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 근데 우리는 칼맥띠를 드시고 있고 더블엑스도 먹고 있으니까 마그네슘 결핍은 절대로 없을 거야 이런 생각. 마그네슘이 내 체내 부족하게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요. 단 것이 당깁니다. 이것을 갖다가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떨림 증상이 일어납니다. 떨림 증상. 눈꼬리가 떨리고 입술꼬리가 떨리기 시작하고. 여기까지만 겪어보셨죠? 모르겠어. 좀 더 지나보자. 그대로 또 방치를 해요. 그러면요. 화상 입은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불에 거슬리서 보지 않았으니까 그 느낌 모르겠는데요. 뾰족한 바늘로 내 피부를 콕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 결핍이다 말이죠. 마그네슘. 그런데 우리는요. 안심하고 있어요. 칼맥띠를 먹었으니까. 그런데 이 칼맥띠를 10년간 이상을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그네슘이 체내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마그네슘을 내 체내에서 빼주게 되면요. 칼슘 혼자가 제각기 놀아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정강이 뼈를 하나 빼보십시오. 빼보시면 이 정강이 뼈가 어떻습니까? 바깥쪽이 맨질맨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맨질맨질한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뼈 속에 함유하는 칼슘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시멘트의 역할을 해주는 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비타민 D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데리고 들어가는 인자죠. 얘는 인대사에도 관여하고 칼슘 대사에도 관여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D는요. 내 체내에서 엄청난 작용을 하는데 내 몸뚱아리 속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요. 절대로 지방이 잘 안 빠져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A라는 것은 어디에 저장이 되겠습니까? 간에 저장이 됩니다.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한번 들은 기억이 있어요. 지용성이다, 지용성이다, 지용성. 그런데 지용성은 학교 다녔을 적에 들어는 바로는 과하게 먹으면 안 돼, 과하게 먹으면 안 돼. 그런데요, 그런 걱정하지 마라 그랬죠. 이게 비타민에는 간에 저장되는 거는 사실인데 화학 약품에 엄청나게 취약합니다. 우리는요, 매일 농약 드시잖아. 어제 저녁도 누가 얘기를 하기도 전에 농약을 이미 땡겨서 먹었고, 아침 벌써 드시고 오셨고, 점심 또 농약을 예약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약, 우리는 농약이라고 별로 먹지는 않았지만 제가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심지어 부모님들 중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보는데 거봉포도 사이즈만큼 농약입니다. 사이즈만큼 농약이다. 딸기 사이즈만큼 농약이다. 친구가 대구대학교 연구원들이 많은데 거기에 가면 답답하니까 제가 가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가 사과 농사를 19년을 지었었거든요. 제가 농약 치다가 실신한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게 사과 껍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씨앗까지 전부 다 농약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 씨앗 속에 코세틴 성분이 면역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코세틴을 갖다 분석하기 위해서 사과를 의뢰를 했더니만은 농약이 코세틴 함량보다 더 많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드셔오셨어요.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 간에 저장되는 비타민 A는 있다 없다? 없어요. 농약이 들어가는 순간에요. 간에서는 해독이 안 됩니다. 농약이 해독이 안 돼. 그래서 어떤 분이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간까지 갔다면 그분은 사망이고 간까지 못 갔다면 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대사 활동을 접어두고 해독부터 먼저 하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A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간에 축적이 되고 이건 맞습니다만 축적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돼. 그런데 비타민 D는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지방층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진피 바로 밑에 보면 콜레스테롤층이라고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층 우리가 하루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해바라기를 한다면 태양 아래 우리가 내 몸을 노출을 시킨다면요. 이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비타민 D다 말이에요. 그런데 내 몸에서 진짜로 필요한 것이 10이라면 음식물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많아야 2에서 3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7에서 8 정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특히 남성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미가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 아래 내 얼굴 피부를 갖다 노출시키는 것을 꺼려 하시고 거기 보면 운동을 하는데도 선글라스 있다마는 거 그것도 밤에 있다마는 거 온 얼굴을 갖다가 변장을 해가지고 밤새 키키겠습니다. 근데 또 제 성격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큰 소리로 들으라고 떠들고 저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운동이나 하지 말지. 이게 몸에 해로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콜레스테롤을 통해서 비타민들을 합성시킬 수 있는 이 자율선 자체가 UVB 파장이거든요. 이 파장은요 창문에 전부 다 차단 다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실에 있으면서 내 몸을 우통을 벗어 제끼고 남성분들 그러면 그 빛을 받으면 따스하다, 행복하다 이런 거 느낄 적에 이걸 통해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지구로 이게 자율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는 전부 다 자율선 차단제를 들어가고 또는 춥다 보니까 나가시기를 꺼려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체내 비타민 D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들 중에서 비타민 D를 유일하게 함유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뭐냐 그러면 버섯이라는 거예요. 버섯. 그래서 우리가 버섯이 원재료 자체가 100%가 버섯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비타민 D가 출시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과연 뉴트리라이트가 어디에서 어떤 원료를 통해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낼까? 누구한테 얘기는 못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기다렸는데 버섯이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쾌재를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버섯이 진짜 몸에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비타민 D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방층에 저장이 되다 보니까 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요. 지방이요. 비타민 D를 놔주지를 않아. 놔주지를 않는다는 것은 다이어트를 그렇게 심하게 하려고 해도 지방이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방을 갖다가 홀로 쓰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몸속에 비타민 D가 많은 거예요. 비타민 D가 많게 되면요. 지방 스스로가 비타민 D에 집착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분해가 되기 시작을 하고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일본으로 추천드리는 게 바로 비타민 D예요. 근데 본사 강의에서는 이 말이 나오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같은 요즘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마그네슘으로 들어옵니다. 이 마그네슘은요. 내 체내에서 그렇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결핍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이게 첫 번째 1번이 알코올입니다. 술을 드시게 되면요. 마그네슘이 전부 다 소변을 통해서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오면 칼슘만 남아. 그러면 칼슘만 나오면 어떤 형국을 만들어내겠습니까? 1번이 골다공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 2번이 바로 뭐냐? 결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갈맥디를 한 주먹씩 먹었는데 또 방광결석이 생겼네? 요로결석이 생겼네? 신장결석이 생겼네?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전부 다 주범이
알코올이야, 알코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이뇨제입니다. 이뇨제. 이뇨제를 즐겨 드시는 분들도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골다공증이나 결석이 생길 여지가 크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결과가 이렇게 있다면 현대의학 우리가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하고 따라가줘야 됩니다.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 현대학의 모든 자료를 보면요. 이게 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나오지 않고 모든 지금 산물, 결과물, 열매만 지금 이렇게 나가 있어요. 당뇨가 걸렸어요.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이. 그러면 당신은 당뇨 때문에 왔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는 사실인데 강의를 하러 갔는데 이거 목이 쉬어서 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통해 가지고 이거 일본입니다.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이래 가서 혹시나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갑상선에 문제가 오면 쉰 목소리가 쉽게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야, 이상하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거기서 제가 기다리는 시간 한 30분 이상을 기다렸는데 한 번도 초음파를 찍은 적이 없어요. 제 목을 한 2, 3분 만져보고 소견서를 적어주는데 이런 행동을 하고 이래 하라고. 제가 말을 모르니까 친구한테 그랬어요. 빨리 사진 찍고 가자. 사이즈가 얼마인지는 알고나 가자. 근데요, 그 의사분이 찍을 이유가 없는데 왜 찍냐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갑상선 정상이신 분이 90%일지라도 갑상선 검사하러 왔는데요 라고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초음파 다 찍을걸요. 미국에는요 4cm 이상의 갑상선 종양이 만져지지 않으면 절대로 초음파 사진을 안 찍습니다. 일본은요 2cm 이상이라고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기계 판독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거죠. 근데 그 초음파가 찍어서 뭐 별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초음파잖아요. 20kHz 초음파예요. 초음파를 찍는다는 것은요 세포 분열에 이게 장애를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초음파 같은 거 물론 우리가 세세하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무작위로 찍지 마라. 근데 제가 서울에 가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이 초음파 사진을 갖다 갑상선 검사를 패키지 상품으로 묶어놨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뭔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이 나가 있는 거예요. 갑상선 암, 결절 5년 안에만 치료하면 치료 성공률이 100%다. 언제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원인을 찾아내주고 결과 대응해서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영국에 우리가 네이처 의학 잡지라고 있습니다. 그 의학 잡지에 그 표지에 이런 그림이 실린 적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 한 분과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있는데 바닥에는 온통 전부 다 물입니다. 신발이 잠길 정도로 물이 이렇게 있는데 벽 한쪽 구석에는 수도 코코가 고장이 나서 물이 계속 새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요 밀대라 그럽니까? 그걸 들고 있고 간호사 선생님은 밖에서에다가 서래바퀴 뭐라 그래요? 이거 우리가 빗자루가 이거 들고 있는 거예요. 물을 막 쓸어 담는 그런 모습이 표지 모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에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현대의학의 진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한테 암시를 하느냐는 거예요. 수도 코코가 고장이 나서 물이 계속적으로 하염없이 새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에 물이 고여 있으면 그 바닥에 물 고여 있는 거 이거부터 먼저 쓸어내는 것이 1번이냐, 수도 코코 고장 나는 거 고치는 것이 1번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물 퍼내는 거예요. 왜 갑상선 종양이 생기느냐? 그 자체 원인을 찾아내서 원인 해소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산물인 이 종양 자체를 제거시키는 것이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열매만 계속 없애려고 하는 거죠. 과연 그것이 답일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상선 학회 자료를 보니까 뭐가 나있냐 하면 5년 안에 수술 받으면 100% 완치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5년 안에 안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5년 동안에 우리 제품을 통해 가지고 한번 케어를 한번 시켜봐라. 답은 나온다. 자, 그럼 이 네 가지만 들어가면 우리는 불로장생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 제품 한번 돌려보면 뭐 프로틴이잖아요. 제가 우습게 소리입니다만 암해하시면 좋아요. 영어도 가르쳐준다? 이거는 비타민C 아세로라 C가 우리가 대표적이지만 XX로 돌리십시오. 왜 미네랄이 내 몸이 필요로 한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기억 이제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것만 들어가면 무조건 내 몸은 전부 다 신선이 되느냐, 불로장생을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효소 활성화입니다. 효소 활성화. 내 인체내에서 효소 활성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효소. 들어보셨습니까? 도대체 내 몸뚱아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효소 종류는요, 수천, 수만 가지가 넘는다라고 이렇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밝혀지는 것은요, 뭐 어떤 분들은 1000여 가지, 2000여 가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아직 미지의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효소 종류가 훨씬 많다. 또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효소를 근거로 해서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생물이라는 존재, 이건 전부 다 효소가 있는 그 자체고, 효소가 없다면 무생물이다. 우리 몸뚱아리 속에서 효소가 도대체 여기 적어놨는데 활성화라 그랬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제가 요 앞에 공터에다가 건물 하나를 짓기를 원해요. 건물 하나를 짓기를 원하는데 제가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림상 꿈에
그림을 이 앞에다가 공터에다가 엄청난 기자재를 쌓아놨습니다. 모래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시멘트도 쌓아놓고 그다음에 철골도 쌓아놓고 나무도 쌓아놓고 아무것도 쌓아놨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철골이나 모든 기자재, 모래, 시멘트가 우리가 적어놨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5대 영양소. 이 5대 영양소를 이 앞에다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하룻밤만 자고 난다면 그 사이에 있던 기자재들이 5층 건물이 되고 6층 건물이 되는 모습을 구경한 적 없잖아요. 반드시 한 층 한 층을 쌓아 올리는 데는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일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일꾼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효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 일본 분은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잠정효소 한계론이라는 책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이게 잠정효소,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평생 사용해야 될 효소의 양은 갖고 태어난다. 근데 이 효소가 내 인체에서 고갈이 되면 우리는 사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속에는 효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들어봤는 거 효소, 지금 뭐 생뚱맞은 얘기인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또 한마디만 더 하면 이해하실 거예요. 항산화 효소 들어보셨습니까? 항산화 효소 들어보셨는가요? 아, 그것을 이야기하는구나. 그 항산화 효소. 대다수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간에서 만들어지잖아. 그런데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효소예요. 70%는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뚱아리 중에서 암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1번이 심장암이에요. 심장암은 없습니다. 왜 심장암이 없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가 소장암이 없어요. 왜 소장암이 없을까? 위암도 있고 대장암도 있고 다 있는데 소장암이 없을까? 제가 학계 자료를 이래 봤습니다. 소장암은요, 전체 암 환자의 2% 정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미진하다는 거야. 근데 그 면면을 확인을 해보면 전부 다가 어떻게, 백혈병, 혈액암 아시죠? 혈액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백혈병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내 몸 상태를 무균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무균 상태로 만드는 사람한테서 많이 만들어지고 면역력이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한테서 만들어지는 것이 소장암이단 말이에요. 소장암. 그럼 어느 정도 면역력을 뒷받침하고 있으면 절대로 소장암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두 군데 장기가 암이 걸리지 않는다. 왜 심장암이 없을까? 우리 인체는요, 각 부위마다 체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어린이들 케어하는 그런 쪽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렇게 가보면 전부 다 선생님들 쭉 도열에 써가지고 애들 귀에다가 이렇게 온도계를 이렇게 꼽습니다. 이게 심장에서 혈액을 전신에 공급할 적에는 37.3도의 열을 갖고서 공급을 시켜줍니다. 37.3도. 그런데요, 이것이 귀 쪽에는요, 온도가 36.8도가 돼야 되고, 혀 밑에는요, 37.1도입니다. 항문 바로 위에 있는 직장의 온도가 37.1도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37.3도 정도 이 온도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암이 걸리지 않는다. 그럼 암이 걸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낮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과거를 돌이켜서 보면 과거 50년 전에 비해서 50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요, 평균적으로 체온이 1도가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1도가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소 활성을 일어나겠는가? 자, 오늘 요거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몸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데 나도 뭔가를 먹고 싶어. 지금 현재 이 건강 자체를 갖다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까지 지속시키고 싶거든. 나는 그럼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내가 암에 한다며? 그럼 내가 하나? 그분들은 쉽게 팔아준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팔아주고 싶은데 뭘 팔아줘야 돼? 나는 저 친구한테 어떤 제품을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어떤 제품을 추천을 해줘야 될까? 예, 순서대로입니다. 단백질, 더블엑스, 오메가3, 칼맥디. 됐습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이게 우리 세포 구성 성분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내 몸을 활성화를 시켜요. 건강해지고 좀 더 이 모습을 5년 후에도 유지하고 싶고 10년 후에도 유지를 하고 싶고, 무리한 욕심일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내 모습보다는 5년 후가 좀 더 나은 모습이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효소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효소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뭐냐? 김천에 가면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들어간 동안 예를 먹었었는데 김천대학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학교보다 조금 더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예일대학교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거기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1번 체온을 올려라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 똑똑하신 분들이 발표를 했는 자료니까, 전 세계 발표를 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웃기는 거는요, 10년 주기로 해서 이렇게 내가 장수하는 방법,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이요, 조금씩 바뀌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가지를 발표했는데 그 5가지가 정답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바뀌어요. 근데 그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진행해오는 과정 속에서 안 바뀌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소식하라는 말이에요.
안 바뀌는 말, 이 소식은. 이 체온을 올려라 하는 말은요, 불과 5년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10년 전, 15년 전에는요, 이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50년 전에 비해서 평균 1도가 떨어져 있다. 자, 사람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이고, 곤충도 아닌데 3등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온도계를 꽂았을 적에, 여기 온도계를 꽂았을 적에, 여기 온도계를 꽂았을 적에 온도가 똑같아야 됩니다. 이 체온이라는 것이요, 지금 현재 내 몸 상태 1도의 체온을 올려주면요, 내 인체 면역력은 지금보다 5배에서 6배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보다 체온이요 1도 정도가 떨어지면요, 내 인체 면역력은 30%가 감소합니다. 근데 모르잖아. 너는 아랫배에다가 항상 체온계를 꼽고 다닐 일도 없고, 그러면 체온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내 스스로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1도가 떨어지는지 0.5도가 떨어지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럼 1도가 떨어졌을 적에 그 다음 과정이 바로 뭐냐? 수족 냉증입니다. 수족 냉증. 수족 냉증 너무 어려운 말입니까? 손발이 차고 오신 분. 나는 손발이 차다. 아까 제가 결론을 이미 지어버렸죠. 암 환자는 전부 다 어떻다 그랬습니까? 체온이 낮은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암이 걸렸다면 1번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체온을 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온도 자체가 있는데, 이 온도에서 이 온도가 현저하게 낮은 겁니다. 그러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온도는요,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이게 인체 심부의 온도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낮지만은 이쪽은 높아요. 이런 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화닥증 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욕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따뜻한 물에 좌욕을 이렇게 하면요, 숨이 답답해서, 가슴이 답답해서 그 속에 있지를 못하겠다고 표현하시는 분은요, 여기에 열이 집중해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 강의실에다가 난로를 한번 켜볼까요? 뜨거운 열기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위쪽으로 이리 올라갑니다. 이쪽에는 압력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쪽은 허한 상황, 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보면 주로 우리가 뭐 여성분들이 산부인과 질병 같은 거 이런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한 번씩 가다 보면, 우리가 폐경기 이후에 뭐 갱년기 증후군, 왜 갱년기 증후군이 일어나겠습니까? 28일 주기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인체 내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그 명분하에서 다 걸러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내 몸에서 빠져나오지를 않아요.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몸을 타고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뇌세포가 비상사인에 울리는 겁니다. 야, 이게 먼저 달까지는 빠져나가는데 이 달에는 못 빠져나간다. 소변을 통해서 어떻게 생리라는 그 명분에서 빼줘야 되겠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우리 몸에서는요, 만들어진 노폐물을 마지막으로 빼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이게 바로 피부거든요. 마지막으로 빼줄 수 있는 데가 뭐라고요? 피부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부를 열어서 이렇게 빼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피부가 다 막혀가 있어요. 다 막혀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피부가 모공이 따뜻할 적에 열립니까? 차가울 적에 열립니까? 따뜻할 적에. 땀을 생각하시면 돼. 땀이라는 것은 그 속에 노폐물에다가 지방을 함유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모공을 열어서 땀이 나오는 건데, 이 모공을 열 때는 내 몸 자체가 열기가 있을 적이야. 근데 이게 하부에는 너무나 차갑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체 상부에다가 순간적으로 열을 확 주는 거죠. 그 열을 준다는 것은 내 몸 속에 잊지 말아야 될 노폐물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편적으로 갱년기 증후군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거거든. 됐습니까?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인체 혈류 순환을 이렇게 시켜주시면 됩니다. 순환을 시켜. 두환종열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와, 이거 풀이가 아주 대단하잖아요. 두환종열. 머리가 시원해야 발이 따뜻하다.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시원하게 한다? 냉동실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되지. 냉동실에 집어넣으면 발이 따뜻해질까? 안 그렇습니다. 내가 잃었던 열기요, 다시 원상복귀시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빼앗길 것을 고려해서 더 많은 양을 갖다 축적시키고자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발을 따뜻하게 해라는 의미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폐 기운을 돌리는 거죠. 폐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신장 콩팥의 수기가 이렇게 심장 하기를 밀어내줘야 됩니다. 밀어내줘야지 이게 바로 두환종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좌욕하세요, 각탕하세요 라고 수시로 하세요. 하체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하세요. 나지막한 산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트레킹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력을 쌓으면 내 체온은 자동스럽게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쪽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면요, 이거는 시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 교류를 1도 정도의 교류를 시키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병이 싹 없어집니다. 1도 정도의 교류만 시켜준다면. 그런데 이것이 얼마 정도를 해야지 1도 교류가 생길까? 1년입니다. 가장 짧게. 얼마 걸린다고요? 1년이에요. 1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체온 자체가 1도가 떨어지면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느냐? 만성 피곤이 옵니다. 약국이나 병원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그 담당 전문의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좀 쉬어가면서 일하세요. 나는 어제도 쉬었는데 피곤한걸? 안에도 쉬었어요. 근데 업자다 보니까 내일도 또 쉬어야 돼. 근데 계속 피곤이 누적 때가 있는 거죠.
피곤이 누죠. 이게 체온이 1도 떨어졌을 때 나타난 증상.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뒷목이 무거워지고요. 어깨가 결림 증상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체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깨 수술은 절대로 받지 말아라는 책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김현숙 선생이 지어놓은 책인데 그 김현숙 선생이 연세대 셰브런스 병원에 근무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우리나라 정형외과 여성 박사 1호입니다. 그분이 양심선언을 한다고 처녀 출간을 했습니다. 출간했는데 책 제목이 어깨 수술 받지 말아라. 자기가 하루에 어깨 수술을 3명, 4명을 집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는 머리를 맞대면 어깨 수술은 받지 말자. 어깨 수술 받지 말자. 왜? 어깨 수술은 완치가 없다. 왜 그랬을까? 그 책의 내용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어깨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인체 체온하고 연관성이 있다. 인체 체온하고 연관. 이걸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족 냉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수족 냉증. 이게 시간 속에서요. 뭐가 여성분으로 따진다면 불임도 올 수가 있고 만성 비만이 올 수도 있고 자가 면역계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가 면역계 질환 들어보셨죠? 몸에 냉기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질환 그리고 대사성 질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대사, 단백질 대사, 지방 대사 장애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병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체온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체 상부 체온이 아니고 인체 하부 체온을 올리는가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한번 해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쪽.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가 바로 뭐냐 그러면 장 관리입니다. 장. 이게 장이요. 인체 면역의 70%를 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이라는 것이 인체 면역의 70%를 쥐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장이 좋은 사람은요. 무조건 장수합니다. 그러면 장이라는 것은 엄마 배를 통해서 아기가 처음 태어날 적에는요. 무균 상태로 출발을 합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6개월 동안은요. 절대로 자연으로부터 존재하고 있는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것은 흡수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아기는 6개월 동안 미네랄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 6개월 동안은 무엇을 가지고 서먹겠습니까? 엄마로부터 벗어날 적에 땡겨받는 그 미네랄을 운용을 합니다. 이런 운용을 하는데 엄마가 아기를 출산할 직전에 미네랄이 부족했다면요. 아기는요. 엄마 것을 최소 보장해기라고 아시죠? 아주 미니멈은 이렇게 남겨놔놓고 자기가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출산한 엄마한테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태어난 아기도 전부 다 골밀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발육 상태가 떨어지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아기를 업어줘 보면 어떤 아기는요. 다리가 휘어져요. 어떤 아기는 그렇게 업고 다니는데도 다리가 휘지를 않아요. 이거는 뭐냐? 나중에 출산 임박에서 엄마가 가지고 있던 체내 가지고 있던 미네랄의 함량 정도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당합니다. 우리 장이라는 게 그래요. 장이라는 것이 장 자체 태어나는 순간에는요. 이게 무균 상태인데 엄마의 산도를 이렇게 빠져나오는 순간에 면역력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왕절개에서 태어나는 애기치고 장이 좋은 애들이 한 명도 없다. 우리 여식들 자식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둘째는 제왕절개에서 났는데 얘 모습을 보면요. 밥숟가락 놓기가 무섭게 화장실로 직행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 늘 아랫배가 차고요. 손발이 찹니다. 그러면 왜 장이 그만큼 소중하냐. 어떤 분들 이런 표현도 해요. 림프절 이야기하니까 왜 가슴 수술, 유방암 수술을 갖다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위험해요. 바로 옆에 림프절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라고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림프절요. 어디에 가장 많이 있느냐. 장 주변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림프절의 70%가 전부 다 장 주변에 다 있습니다. 장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장에 서식하고 있는 것들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했냐. 유익균 들어보셨습니까? 중간균이라고 들어보셨는가요? 중간균. 그 다음에 유해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세 가지 균들이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잔부리가 아주 심해요. 이 중간균이. 늘 이렇게 곁눈질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이놈도 쳐다보고 저놈도 쳐다보고. 자기한테서 세력이 조금 강한 쪽에 가서 얘는 확 들어보는데 가장 건강한 삶이라면 이번에 책에도 칼럼으로 제가 하나를 이 장에 대해서 한번 칼럼을 실은 적이 있는데 이 유익균 자체가 보편적으로 한 30% 정도가 되고 유해균은 한 20% 정도 나머지 중간균이 한 50% 정도가 이상적인 장이랍니다. 그러면 이 중간균은 옆을 쳐다보니까 이쪽은 조금 세력이 약해 보이고 이놈이 조금 세력이 강해 보이니까 여기서 붙어버리는 거죠. 붙어버려서 우리가 보편적인 장 건강이라 그러면 유익균들이 80% 유해균이 20%가 가장 밸런스가 맞는 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것을 적어놨냐. 얘들은요. 유익균들은 먹이가 있습니다. 얘들은 먹이가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가 그러니까 와닿는 것이 뭐 불용성이야? 아닙니다. 얘들이 먹는 먹이는 수용성입니다. 우리가 프락토 올리고당도 많이 먹습니다. 이게 수용성을 많이 접합니다. 이 유해균들은 무엇을 많이 먹느냐? 소화되지 아니한 아미노산. 고기를 드시게 되면요. 10%만 소화가 돼요. 90%는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되지 아니한 채 대장으로 밀려 내려와요. 소화가 되지 아니한 아미노산. 이걸 1번 먹이라고. 2번 먹이가 바로 뭐냐 그러면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들은 주 먹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었으니까 싸야 될 거 아니에요.
배설물. 이게 배설물이 생기게 됩니다. 유해균들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먹고 무엇을 뱉어낼까? 대사산물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1번이 암모니아입니다. 2번이 페놀이라는 겁니다. 페놀. 그 다음에 뭐 인돌 같은 거. 그냥 발암물질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갖다가 배설물로 대사산물로서 만들어낸다. 암모니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벌써 사전에 제가 발암물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좀 더 혈액을 타고 이렇게 흐르다 보면 반드시 내 몸을 운영하고 있는 피는요, 일정 부분 간을 꼭 경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에 가면 발암물질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둘고 보지를 못하죠. 간 대사를 하는 거예요. 간 대사를 통해서 얘를 뭐로 만들어버리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요소 질소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요소 들어보셨습니까? 이 요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소로 만들어서 얘를 어디로 배출하냐 그러면 소변으로 배출하면 간은 내 일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요, 이 요소라든가 요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산성 노폐물이에요. 산성 노폐물이니까 신장에서 필터링 역할을 하는 신소체, 다른 말로 사구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1년 빼주고 2년 빼주고 3년 빼주고 계속 빼주다 보니까 이게 산성 노폐물이 계속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이게 사구체 필터가 손상을 주는 거지. 손상을 주니 얘가 더 이상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내 몸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간에서는 이걸 갖다 요소로 만들어냈으니 간에서는 내 역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역시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야지 완벽하게 게임이 아웃이 되는데 못 빠져나오고 피를 타고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일정 수치가 딱 차게 되면요, 뇌에서는 신호가 딱 옵니다. 야, 이걸 마지막으로 내보내라. 이게 바로 피부를 열어서 내보내는 거죠. 피부를 열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피부를 열어서 내보내면 모공이 이미 다 닫혀가 있으니까 막혀진 모든 모공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열어야 될 거 아니야. 모공을 열기 위해서는 몸을 갖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또 달궈야 되겠죠. 몸을 달구면요, 제일 첫 번째로 달려가는 주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미노산 중에서 우리가 히스타민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히스타민이라는 것은요, 히스티딘이라는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 자체가 탈탄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물질인데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마지막에 가서 모세혈관을 갖다가 지렛 들어서 이렇게 받쳐주고 열어줍니다. 열어주면요, 내 몸을 지키는 백혈구도 출동을 하고 쫙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서 이 열려진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나쁜 물질을 모공을 통해서 막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데 그런 의미에서 히스타민은 내 몸에 엄청나게 좋은 일을 했었잖아요. 지렛대 역할을 하고서 자 빨리 나가 내보내는데 그 압력에 의해서 히스타민 물질도 같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라. 같이 빠져나가면서 내 피부에다가 어떤 자극을 주는데 이게 바로 가려움증이라는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 가려움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은 유일하게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다. 모기에 우리가 물렸을 적에 막 피부가 가렵죠? 이게 가려운 것이요. 이게 모기의 그 물질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기 위한 히스타민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전부 다 히스타민 물질이죠. 근데 약국에서 사용하는 약이 바로 뭡니까? 항히스타민제야. 억제제죠? 내성을 생기게 하는 거. 이제 이런 과정.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유해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양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 몸은 자꾸 피폐해진다는 거고, 유익균들은요, 식이섬유를 먹습니다. 얘 역시도 대사산물로서 어느 것을 갖다가 배설을 하는데 그 배설물이 바로 뭐냐? 이걸 유산이라는 겁니다. 유산.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유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유산이라는 물질이 내 체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장 환경을 산성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일반합니다. 장 환경이 산성 환경이 되어야지 탄수화물 대사, 단백질 대사, 지방 대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이 유산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장벽을 자극을 시켜서 장 연동 운동에 관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산이 유익균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비타민 B군 합성에 관여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하세요. 영양소? 무슨 영양소? 어떤 영양소? 하나만 먹으면 얘네들이 내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지?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영양소도 들어오면요, 얘들은 전부 다 결탁을 합니다. 동결이도 아닌데 결탁을 합니다. 전부 다 연쇄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물고 물려서 하나의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비타민 B군. 얘들은요, 원인 제공은 유익균입니다. 얘가 내 장내에서 만들어집니다. 유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B군입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우리가 비타민 B군 그러면 뭐 7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8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9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많습니다. 많은데 그냥 뭐 몇 가지가 되든 간에 하나의 실례로서 B6 피리독신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뉴트라이트 제품을 사서 뒷표면을 한꺼풀을 벗겨보시면요, B6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터비나 비타민 B 플러스를 한번 사보십시오. 그 한꺼풀만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시면요, 거기에 대한 설명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B6 뭐가 나오냐? 호모시스테인을 감소시키고 이 말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코엔자임 Q10을 만들어내는데도 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지방 이송체 L카르니틴을 갖다 만들어내는데도 B6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배웠던 B6는 뭡니까? 우리가 피부에 관여를 하고 강장제 역할을 하고 탈모 개선에 도움을 주고 이런 쪽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단백질 대사에 관여한다는 거죠.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 거. 얘가 없으면요, 단백질 먹었는 거 전부 다 고기 드셨는 거 뭐가 된다고요? 내 몸이 운용을 못합니다. 그대로 대장으로 가게 되고, 얘는 유익균들은 발효를 시키지만 얘는 갖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습입니다. 완전히 반대 역할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요 가스가 많은데요. 가스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소장에서 만들어지거든. 소장 내에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방귀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방귀는 많은데요, 내 방귀는 냄새가 없어요. 내가 지랄 그러거든요. 니만 못 느끼지 다른 사람 다 느낀다. 이게 전부 다 B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B군. 이 비타민 B6. 근데 B6가 엄청나니까 베타 아밀로이드 억제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호모시스텐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죠. 코엔자임 Q10 만들어내는 데 관여하죠. L카르니틴 만들어내는 데 관여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대사에 좀 다 관여합니다. 그런데 얘는요 대장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좌지우지 조정하는 인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마그네슘입니다. 뭐라고요? 마그네슘이라고. 이게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마그네슘이 결핍이 되면요, B6가 B6로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물리고 참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요, B6를 갖다가 케어시켜주는 거. 심지어 이 마그네슘 뭐까지도 하는 줄 압니까? 비타민C 활성화에도 관여를 합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비타민C가 비타민C로서 제 역할을 못하게 돼요. 비타민 E도요, 나는 비타민 E야 항산화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옆에서 케어를 다 한다고요? 마그네슘이 케어를 다 합니다. 심지어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면 위산이 분비가 되는데, 이 위산 분비되는 것까지도 마그네슘이 관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그네슘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었잖아.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몸속에는요, 근육이 엄청나게 많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도 어떤 근육은 오므라지고 어떤 근육은 늘어나고, 좀 더 좋게 표현할까요? 수축도 하고 이완도 하고. 그런데 어느 근육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어느 근육은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네, 심장이죠. 그래서 불수의 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는가요? 근데 그 근육들이요, 수축할 때에는 반드시 칼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칼슘이 없으면 절대로 수축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주먹을 잡았는 것도 어느 근육은 수축을 하고 반대편에 있는 근육은 이완을 하겠죠. 수축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칼슘이다. 칼슘이 없으면요, 이게 수축이 되지를 않는다. 그러면 수축을 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 다음 과정이 뭐겠습니까? 이완이잖아요. 이완을 시키는 데는 절대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마그네슘이에요. 되는가요? 수축 이완에 절대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장 하나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근육통이 생겼어요, 어디에 근육에 문제가 생겼어요, 전부 다가 칼슘, 마그네슘이 관여를 다한다. 장벽, 그러니까 전부 다가 위산 만들어내는 것까지도 전부 다 하는데, 얘가 지금 B6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마그네슘이 이래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한계가 들어가면요, 그 한계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착각 속에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부 다 조합입니다. 조합. 그래서 비타민을 드시더라도 꼭 멀티를 권하십시오. 근데 우리 소비자분들 그러잖아요. 더블엑스가 좋은 거는 아는데요, 비쌌어. 다른 거로 2개를 먹으면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더블엑스가 좋아요. 그래도 더블엑스. 금방 설명드린 이런 취지에서라도 더블엑스가 1번이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내 몸속에 입을 통해서 들어가기 전에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산균이라고. 이 유산균이 장 내에 들어가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물질로 바뀌는 순간에 유익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유산균을 우리가 먹어줘야 되느냐? 어떤 유산균을 먹어줘야 되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테스테프라요, 이게 유익균화 되는 것이 35%입니다. 원하는 위치까지 도달해서 그 부위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35%가 통과합니다. 근데 본사 강의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권장 소비량으로 한 포씩, 우리 한 포에 보편적으로 몇 마리 정도, 이게 유익균들은 한 마리, 2마리 구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단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추측을 할 뿐이에요. 추측을 하는데 한 포에 한 10억 마리 정도가 돼요. 그럼 10억 마리. 그러면 하루에 한 포씩 먹었어요. 한 포씩 먹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방기량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유해균들이 유익균으로 변한 과정 속에서 가스를 많이 유발시킵니다. 몸은 가볍죠. 가만히 서가 있는데도 계속 밀어내니까 앞으로 전진 속도가 빠른데, 이게 35% 그러면 얼마야? 3억 5천만 마리. 그렇죠? 이 정도가 원하는 위치에 소장 하단부라든가 대장 초입이라든가 대장 전체에 골고루 이렇게 얘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도요, 쉼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쉼터. 우리가 밭에서 일하다가도 원두막이 있듯이 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쉼터가 뭐냐? 이게 바로 충수라는 겁니다. 충수. 우리가 흔히들 맹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맹장이라는 것은 충수 들어가는 입구를 맹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충수가 유해균들이나 유익균들의 쉼터다, 쉼터. 됐습니까? 계속적으로 들락날락 이렇게. 근데 옛날 과거에는 아기가 무슨 애들 태어나면 뭐 고추 수술도 해주고, 이거 맹장 수술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입니까? 근데 그때 그 실수를 갖다가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아기들 태어나면 당연히 귀찮으니까 당연히 아무 필요 없는 거 수술해버리자 그래요. 나중에 커가다가 맹장염, 뭐 나중에 터지면 복막염이 되잖아? 위험하다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만은 그게 충수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몸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데도 관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는요, 불필요한 장부는 없습니다. 다 적재적소에서 제 역할을 다 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35%가 도달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뭐 청국장, 김치, 안에 뭐 모마트를 한번 가봤더니만은 뭐 김치를 하나 새로 만들어내놨는데 보편적인 김치에 비해서 유산균이 몇 %가 많고 막 이런 걸 광고를 해요. 그럼 우리는 막 그게 뭐 구미가 당기고. 그럼 플라시보 효과는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있어요. 저 많은 게 들어있으니까 저 김치가 훨씬 좋을 거야. 조그마한 물, 우리가 정수기 물이 아닌 일반적인 물을 갖다 넣더라도 이 속에는 비타민C가 녹아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드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듯이 이 플라시보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은요, 내가 원하는 장 속에 들어가는 그 비율 자체가 0.002%밖에 되지 않습니다. 0.002%. 요구르트 속에도 유산균이 있다. 얘가 장 속에 들어가는 확률은 0.002%다. 이거는 고시해놨는. 내가 늘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우리 유산균 인테스테프로를 한포하고 장 속에 도달하는 거,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 물질로 교체되는 그 과정까지 감안을 한다면 우유 대리점에 가서 요구르트 다 먹어라. 매일 방문해서 다 먹으면 한포하고 비슷할 수도 있다. 내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미비한 거죠. 근데 이제 다 먹었으니까 좋을 거라는 기대 심리는 있겠지만은 정작 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 없다. 근데 마이너스가 더 많잖아요.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3억 5천만 마리가 들어갔어요. 30일간 먹었다. 30일간. 이게 수학인지 산수인지는 모르겠어요.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3억 5천만 마리예요. 얼마 정도 나옵니까? 100억 마리가 조금 넘지요. 그죠? 100억 마리가 조금 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균으로 바뀌었는데 한국암회가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1개월 동안 섭취하고 난 다음에 장 속에 서식하고 있는 유산균 대충 얼추 마리수를 계산해 보니까 70억 마리 정도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35억 5천만 마리입니까? 35억 마리입니까?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35%가 도달한다면서. 그런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봤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변을 볼 적에 다 빠져나가는 거. 그 다음에 견디지를 못해서 먹이가 부족해서 전부 다 죽었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애기들이 변을 보면요. 애기들의 변, 이유식을 하지 않은 애들이 변을 보게 되면요. 수분을 날려버렸다고 봤을 적에 90%가 전부 다 균입니다. 애기들이 변을 보는 그 변을 검사를 해보면 수분을 다 날려버리고 나면 나머지 90%가 전부 다 균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변을 보게 되면 40, 50%가 균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차가움, 온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온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늘 따뜻하게 해라. 되는가요? 그럼 유산균은 집어여놔서 임시 비상식량은 지참시켜서 집어여놨습니다. 황무지에 떨어지면서 먹을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상식량은 지참시켜서 떨궈놨는데 거기서 계속 무식한 말로 새끼치고 번식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1번은 온도예요. 1번은 온도. 2번이 바로 뭐냐? 먹이죠. 2번이 뭐라고요? 먹이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식이섬유라는 겁니다. 식이섬유. 우리 식이섬유 보면요. FOS가 빠져나가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잖아요. 있지만은 지금도 파우더가 있고 우리가 화이브비츠 플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가 있는데 이 화이브비츠 플러스가 자연의 섭리 황금 비율 그대로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깥에 가보니까 내가 아는 풀이라면 그거는 약초예요. 이름을 안다면 모르면 전부 풀일 수밖에 없는데 잡초고 이런데 어떤 전부 다 우리가 자연에 있는 존재하는 과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취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요. 이게 수용성이라는 식이섬유하고 불용성이라는 식이섬유 자체가요. 이게 1대3으로 세팅이 딱 돼 있답니다. 25대 75% 비율로 세팅이 딱 돼 있대. 우리 화이브비츠 플러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수용성 식이섬유하고 불용성 식이섬유가 이 비율로 이렇게 딱 세팅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 황금 비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할까? 수용성이 어떤 역할을 하고 불용성이 어떤 역할을 할까? 수용성이 참 대단한 역할을 하죠. 수용성이 대단한 역할을 하는데 그 대단한 역할이 뭐냐? 더불어서 어떻게 좋은데? 그냥 좋다. 아주 뭐 이런 표현하고 이 수용성은요. 큰 역할을 하는데 1번이 바로 뭐냐가 아니면 소화 시간 길게 잡아주는 역할, 인터벌을 길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전부 다 335 이렇게 줄을 열었었어요. 여기에 어떤 보물이 지나가는 거야. 보물이 지나가는데 선착순으로 갖고 가는 사람 자기 거다. 그럼요.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겠죠. 얘가 지나가는 속도가 아주 천천히 지나가면요, 우리 몸은 모든 장부가 여기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보물이 오면요, 내가 나가는 손도가 어떻습니까? 천천히 나갑니다. 지나가는 속도가 빠르기가 시속 100km로 지나가. 그럼 어떻습니까? 후닥후닥 떴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먹는 식단 자체가 식이섬유를 함유하는 음식이 들어가면요, 그 음식 자체가 위를 벗어나는데 아주 천천히 지나갑니다. 식이섬유를 함유하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위를 벗어나는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간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통과하는데 짧게 6시간 시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 소장을 지나가는데 6시간은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천천히. 근데 우리가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 있죠.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위를 벗어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면 후샥 벗어납니다. 위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벗어난다면 소장을 통과하는 시간도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위 중화가 다 되면 이 문을 열어줘요. 이 유문이라는 문을 열어주는데, 유문 자체의 문을 열어주는데, 얘 있던 이 음식 자체가 한 번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음식부터 아주 천천히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가장 위에 존재하는 이 음식이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3시간 30분에서 4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 수용성이 많으면요, 이 음식 자체가 벗어나는데 아주 엄청난 시간을 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을 통과하는데도 아주 더디게. 그러면 여기 있던 얘들이 전부 다 촉수 육모들이에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부 다 당을 흡수하거든요. 뭘 흡수한다고요? 당을. 그러면 소화가 빠른 음식이 지나가면 흡수 속도가 빠르니까 뭐를 빨리 흡수한다는 말입니까? 당을 빨리 흡수한다는 거예요. 당을 빨리 흡수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식후 혈당이 확 빠른 속도로 올라가겠죠.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이 들어가면 당 흡수 속도 자체가 지연이 되니까 당 흡수 속도가 지연된다는 것은 당 수치가 천천히 올라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사성 질환 앞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미 대사성 질환 때문에 또 신경을 갖고 계시는 분. 대사성 질환이 그러니까 도대체 뭐냐? 1번이 비만, 2번 당뇨, 3번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전부 대사성 질환이에요. 그 질환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려고 하면요, 1번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는 음식을 많이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성이 이런 역할 1번. 두 번째는요, 대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전부 다 내 몸에 유익하게 도움을 주는 유익균들을 먹이로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먹이로서 제공되는. 불용성이라는 건 어떤 역할입니까? 변비 해소, 독소 배출. 됐습니까? 배변 효과를 올려주는 쪽으로 관여하는 것이 불용성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위해서는 둘 다가 다 존재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권장 소비량은 11g이다. 그러니까 우리 화이브 비처 플러스로 따진다면 한 스푼 정도. 내가 숙변하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잔변, 예? 숙변이라는 말은 없고 정확한 말은 잔변이에요. 이 잔변이 빠져나가지 뭐하고 남아있는 것이 많은 사람은 12kg까지 갖고 있어요. 12kg까지. 와, 나는 그렇게 운동해도 몸이 안 빠져. 그럼 내 화이브 비처 플러스나 파우더가 들어가서 아직까지 화장실 변기가 막히기 직전까지 변을 봤어.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그러면요, 조금 양이 부족하니까 양을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이게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요, 화장실 변기가 막힐 정도로 빠져나옵니다. 내가 그것을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돼. 얼굴에는 마스크를 하고 다니시고, 마스크를 지우는 순간에 배우자가 몰라보고, 이거 빼는 순간에요, 확 내 몸이 표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화이브라는 거예요. 화이브.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책자에도 보면 초에서도 뭐라고 나있냐 그러면 불용성이 들어갈 적에는요, 물을 좀 여유 있게 드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있어요. 이게 왜? 장내에서 수분 흡착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물 관리를 하시게 되면요, 이런 일이 없어. 내일부터 이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 번째가 바로 물 관리라는 거예요. 물 관리. 유산균 처음 들어갈 적에는 좀 여유 있게 드십시오. 5포. 그러면 가스 양도 훨씬 줄어듭니다. 훨씬 줄어듭니다. 심지어 내 가족 구성도 잘 안 돼. 걔를 설득시키는데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번 걔들은 고정관념이 바뀌면 해소가 잘 안 돼요. 딸내미가 막내가 4학년인데 여식이에요. 유산균을 먹으라고 사줘놨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먹어봤겠지. 엄마 아빠한테 일체 말을 안 한 거야. 그럼 지금부터 떨어졌어야 될 시간이야. 그럼 지금 또 보내줘야 되는 시간인데, 야, 어떻게 됐니? 지금 이때예요. 있다는 거는 뭡니까? 안 먹었다는 거야. 나중에 가니까 싫대요. 방귀를 들어야 되는데 방귀가 나서 못 살겠다는 거야. 아빠, 저도 여자잖아요. 뭐 이거. 방귀가 나오니까 미치겠다는 거야. 그래서 방학 때 집에 가서 먹을게요. 이런 거야. 그럼 집에서는 방귀 뀌도 되고 학교에서는 끼면 안 되고 뭐 이거는 뭐야? 이걸 갖다 잡아주는 방법은 좀 더 많은 양이 처음 들어갈 적에는 들어가면 방귀양이 훨씬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해균들이 유익균의 전환 과정 속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가스 자체가. 물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눈 뜨자마자 2컵에서 머그잔입니다. 4컵까지 우리 정수기 물을 드십시오. 침 속에는 페로틴이라는 성분, 치료 성분이 침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페로틴. 우리 인체는 자연 치유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상처가 나면 시간 속에서 자연 치유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침 속에도 있습니다. 침하고 물하고 완전히 곤죽 상태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주 천천히 드십시오.
시간은 10분이 걸려도 좋고 5분이 걸려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한 잔도 드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캑캑 근데 이것도 또 습관 들이게 달려가 있습니다. 계속 드시다 보면 별의별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때 또 유산균하고 같이 드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단 드시고 난 다음에 45분 정도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그 45분이라는 그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들어갔던 물이 위를 벗어나는데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물은 언제 드시는 것이 좋으냐? 언제든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것이 몸에 가장 유익합니다.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잘 안 됩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럼 물을 마지막으로 언제 이후에는 먹으면 안 되느냐? 밤 9시입니다. 밤 10시가 되면 내 몸은요, 음양의 진리가 완전히 제로 페이스에 딱 도달하게 됩니다. 생산 기능이 잃게 됩니다. 암흑의 세계입니다. 그때부터는 시간 속에서 노폐물을 수거하는 시간입니다. 목욕탕으로 따진다면요, 손님을 받지 않고 이제 청소하는 시간이다 말입니다. 그 시간에 물이 들어가거나 술이 들어가면요, 살아나는 불씨를 깨뜨리는 그런 역할을 가져다 줍니다. 한두 번은 내 몸이 허용을 합니다. 360을 그 짓을 한다면 내 몸에 입을 달아주면요, 계속 궁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드시는 건 밤 9시까지. 특히 전립선에 문제가 계셔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다가 화장실을 찾으시는 분들, 내 남편이 밤에 2번 정도 일어나서 화장실 간다 그러면 겉으로 표현하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내 남편 끝났다. 한 명 가면요, 니도 갈 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밤 9시 이후에 물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았다가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2컵에서 4컵 정도를 드셔보십시오. 1개월만 하시면요, 우리가 천하에 둘도 없는 더블엑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더블엑스요, 배를 띄우는데 그 배 위에 실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배는 절대로 뜰 수가 없습니다. 내 인체의 64%가 물입니다. 모든 수송수단입니다. 혈관을 통해서 운영이 다 됩니다. 물이 부족하게 되면요, 다 꽝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을 즐겨 드시기 시작하고 이렇게 출발을 하신 분들은 그때 화이브비처 플러스가 들어가더라도 별도의 물 한 잔은 필요 없습니다. 하도 물을 안 드시니까 화이브비처 들어갈 적에 그때도 물이 안 들어가면요, 오히려 항문이 막혀요. 꼬챙이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잔 더 드십시오라고 권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물을 여유있게 드신다면요, 절대로 이거는 별도의 물은 필요치 않는다. 이래 드시더라도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은 꼭 들어갑니다. 우리 이 뇌도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뇌도 벽에 부딪히더라도, 제가 2주 전에 중국이라는 데 가가지고 차가 이렇게 굴렀어요. 근데 머리가 원체 단단하다 보니까 2번 머리가 부딪히는 거는 기억하겠는데 경골, 어깨뼈가 금이 갔대요. 근데 이게 안 다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거 맞으면 혹이 이렇게 생겨져 있는데 이게 물 위에 이렇게 떠가 있습니다. 이게 뇌척수라는 거예요. 이 뇌척수가 하루 4번 교체가 돼요. 뇌척수의 모든 기본이 뭡니까? 물이거든. 근데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교체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게 세포, 이게 탁한 물 속에 둥둥 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세포가 병들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더블엑스를 실어본들 어떡하겠습니까? 배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물은 언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요? 눈 뜨자마자 출발하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저 아웃라인만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조금 보완을 시켜드리고 이제 하나하나 치고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